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시선 집중 주요 정치인의 정책 명운을 짚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문장 그리고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시간이 모자라서 김건희 여사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여기서 끊어졌는데 조금만 좀 더 이어가죠.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인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얘기 나온 지가 몇 달 됐죠 지금? 왜 안 되고 있답니까?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뭐 공간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정권에서 평균 한 뭐 7명, 8명 뭐 규모도 뭐 생각을 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이러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장소나 규모의 어떤 적절한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이게 만들어져도 통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좀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네. 개인 캐릭터에 따라서 대통령 부인들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을 펫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셀 오바마의 아동 비만 퇴치라든가 낸시 레이건의 불법 마약 추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로 보면은 이런 거보다는 여야를 넘나드는 막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도 뭐 서슴지 않고 있어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차제에 논의가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것보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관리되고 기록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좀 그런 뭐 생각이 차라리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각이 그런 얘기죠. 어떤 대통령 지금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영부인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죠. 법적 지위도 규정을 하고 그래서 권한과 책임도 분명히 어떤 법으로 그럼요. 명시하는 예.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이야기가 그렇죠. 좀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자, 이상일 소장님께는 그럼 김건희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이번에 뭐 명품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면죄부가 된 게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시각에는 그 명품백을 받은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과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분명한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여사의 행보가 최근에 추석 명절 이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꼭 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행보까지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왜 저렇게 하지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여전히 아까 부속실 문제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제2부속실 설치를 한다고 발표하고 비서관까지 내정됐다고 시민사회 이비서관 네, 그게 네, 7월 30일입니다. 한 달 반 전.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 결정되는 과정, 그다음 진행되는 과정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만 들어가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고 논의가 되는 건지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라고 납득할 국민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말이 안 그리고 되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른 거 뭐 후견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떠나서도 이 받고 있는 이 의혹이라는 게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예요. 그런가요? 아니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도이치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 그리고 디올 명품백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뭐 고열을 짜내서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뭐 사안이다. 좀 뭐 이 명품이 또 시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련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금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전재산 사회 환원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된 상태인데다가 혐의 자체가 민생과 직결된 분야라 분노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두 분은 예를 들어서 뭐 명품백 같은 이제 뭐 무혐의 불기소 이제 결정이 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검찰은 수사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이치건도 아직 수사 결론 나온 건 아니다. 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구혜영 부문장이 뭐 김건희 여사가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뭐 지난 1월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했던 문자, 뭐 이른바 문자 일십 논란까지 불거졌던 뭐 이런 사례를 두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상일 소장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된 후에 지지율 추이를 좀 분석을 한다면 특징적인 게 좀 잡힙니까? 그렇죠. 사실은 먼저 이제 정당 지지율로 설명을 해보면 그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한국갤럽 자체 조사 네.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에서 그 직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제가 지금 전당대 지금 7월 4주째 그리고 지금 이번 조사에선 28%가 됐는데 7% 정도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당대회 기간에 이렇게 축적되었던 컨벤션 효과라든지 그 이벤트 효과라는 것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가라앉았다라는 어떤 상징의 숫자인데 이게 이제 같은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미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같이 보통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1, 2위를 기록 중인데 이 격차가 10%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의 하락하고 같이 보면서 지금 위기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기가 상승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 시기에 그 2월 말 3월 초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총선을 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만큼이나 더 빠르고 강하게 다시 본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총선은 사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지난 2달간의 그 대표로서의 어떤 행보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메시지 기조들이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숫자 같아서 네. 좀 여기도 좀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롭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지율 추이도 이제 갤럽 조사를 네,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 구혜영 부문장께서 보시기에는 당 대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학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시대요. 그래요? 근데 주변에 상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을 운영할 때 즉흥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게 많다고 해요. SNS에 막 글을 올려버린다거나. 예. 대통령실하고도 사전 협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건데 물론 양측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원내대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핵심 어젠다라든가 자기 아젠다에 대한 집중이 안 되고 여기저기 나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또 이런 원내대표 한계까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 종합적으로 이 정치 초보 뭐 이런 근데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첫 질문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분의 대답과 지금 구혜영 부문장이 그 진단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진단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웨이적인 측면이 있다. 아까 예, 이상일 예. 소장은 윤석열 대 국정 스타일을 그렇게 주었는데 지금 구혜영 부문장의 진단도 그런 거고 또 역시 정치 초보라는 지적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니까 거친 마이웨이냐 세련된 마이웨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 건가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 먼저 그렇죠. 본다면. 정치에서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신의 생존을 건 어떤 정치적 도전은 또 해본 적이 없고 예. 그래요? 그런 차이는 있죠.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초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패착이 있었을까 뭔가 다른 판단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전당대회 때 당원 63% 국민 여론 그러니까 지지층과 무당층 63%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이 지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제 부정적인 통치 스타일 문제를 극복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보수의 리더가 되길 바라는 기대 심리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나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정치적인 스탠스나 방법의 문제에서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힘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되면 여권 내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생략을 해버리고 정책적인 이슈로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이슈도 보면 금투세 폐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그다음에 의대 증원 20년 의대 증원 유예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차별화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당 대표는 굉장히 미묘한 입장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갈 때 여당 대표라면 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대 증원을 지원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스탠스의 선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양보를 끌어내고 그다음 의료계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 던졌단 말이죠. 2026년은 유예하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성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게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가 지금 의대 지원을 하자는 건지 그만두자는 건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도 되게 주목을 했고 국민도 되게 주목하는 게 이른바 윤한 갈등이잖아요. 이것이 주목하는 이유가 싸움 구경하려고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분의 말씀 속에 좀 이제 녹아서 나온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마이웨이인데 이게 지금 뭔가 그렇다고 국정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누군가 좀 말려주고 제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 지지층이든 아니면 국민이든지 간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제발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거고 지지층이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한동훈 정치력을 재는 제1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미흡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정면에서 직언을 하고 내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곁을 맴도는 이런 어떤 행보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뭔가 어떤 그 좀 부정적이거나 아쉬운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게 요게 아닌가. 조금 전에 이상해 소장님이 진단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물론 이제 정책적인 이런 어떤 대안들이나 뭐 그런 데서도 그걸 충분히 찾아낼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지금 2년 이제 반이 다가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누적되어 있는 불만들 그런 어떤 이게 이제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국정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정말 이것들을 이제 뭐 중산층 민생 어떤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거죠. 바꾸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 그 부족하다고 얘기되는 그 설득과 소통, 세련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권 내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줄 바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숙제가 뭐냐 다시 그 윤 대통령 본인 내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문제로 환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들 출발선을 좀 새롭게 바꾸어 놓고 그걸 시작하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를 꺼내는 순간에 여권 내 이제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사실은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피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럼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정책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하지? 라는 어떤 그 숙제 물음표 속에 갇히는 거죠. 근데 구혜영 부문장께 여쭤보는데 그러면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동훈 대표 지지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미래 권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쉽게 차원에서 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그 파워가 더 커지는 거를 좀 뭐 경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얘기 자체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아직까지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충돌 과정도 있었고 해서 어떤 이 갈등이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끊임없이 용산에서는 경계하고 견제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력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권 내부의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서로
무력화할 수도 있고 미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다가 민생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면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충돌 양상 자체가 상당히 악성이다. 네. 좀 그렇게 보는 거고 아까 이제 지지율 저하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20%대 고착화되고 있는 데다가 핵심 지지층과 핵심 지역, 핵심 세대들의 이제 그 계층들의 이탈이라는 것도 그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점점 더 그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상일 소장님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가 된 건 한 달 반 전이지만 사실상 정치에 어떤 등판한 건 거의 뭐 1월이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력에 대한 평가의 어떤 기간은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의 추이를 볼 때 어떤 그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가능성이라고 할까 포텐이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뭐 아까 이제 좀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당과 본인 둘 다 나타났다고 했지만 지금 아직 시간 자체로 보면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힘, 사실 원외 당 대표로서 그리고 소수 여당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가져가려면 네. 이게 한동훈 컬러의 어떤 이제 정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여당 대표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는 어떤 과정들 네. 이거 굉장히 뭐 이건 필수적인 일종의 필수 과목인 것이고 거기에서 더하기 그 정치나 어떤 행정 이런 것에 대한 경험 부족 문제는 사실 그동안 비대위원장 때부터 네.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성과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성과를 내는 어떤 과정들이 보여진다면 사실은 뭐 여전히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여권의 그 차기 지도자로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당대회 초반 시작할 때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여론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출사표를 던지는 날 반응이 좀 달라지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법을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명확한 어떤 목표 지점들을 제시했을 때 여론과 국민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제대로 이제 풀어가는 스탠스를 다시 잡는다면 예. 한동훈 대표에게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그럼 왜 다시 이번에 그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나왔지라는 어떤 숙제가 예.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이른바 제3자 특검법 그 카드에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 승부수라고까지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제 되게 집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추석 전 출범은 물 건너가 버렸고. 근데 추석 이후에 이게 다시 탄력을 받지 솔직히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 결과물을 내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아까 이상일 소장님이 잠깐 말씀했나 이것 건드리고 저것 건드리다 만다라는 어떤 이런 그 지적을 해주신 바 있는데 그 이것이 반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지적도 함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중수청 전략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건 좀 어떻게 좀 먹힐 여지라든지 당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이 이제 중수청 전략이지 이게 중도 전략이잖아요. 네. 수도권하고 청년. 그러니까 중도 전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중도층이 이탈한 것부터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 노선 뭐 내세우고 뭐 또 이 국정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고 당은 중도층에 어필하려고 했던 이 현실적 과제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 단일 이슈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단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의료 개혁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여권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슈가 돼버렸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라면
이게 미리 의사단체 가서 설득도 하고 여야 의정 협의회 만들기 전에 테이블에 대표단체 앉히려는 노력도 하고 대통령실도 설득을 하고 당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이 사안에 관해서도. 그래서 이게 설득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중수청 전략이라는 게 사실 중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 이탈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리더십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정책이나 메시지도 좀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중수청 획득 전략의 핵심 이슈를 이제 던졌던 게 여야의정 협의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야에 이제 물음표를 그렇죠. 찍어주는 오히려 역현상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진단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미래를 그러니까 점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차기 대권까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첫 번째 관문이 당 대표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일 소장님은? 글쎄 뭐 임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은 그 여론의 지지입니다. 이제 뭐 원외 당 대표이기도 한데 그런 상태에서 또 불구하고 어떤 것들 끌어갈 수 있는 힘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사실 이제 보수층은 뭐 원래 이제 지지 기반 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중도 진영에서 그러니까 중수청이란 목표는 맞는 거죠. 중도 진영이나 수도권 이런 쪽에 다수 유권자가 있는 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방향성을 지지해주고 성원을 보낼 때 대표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여당 대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치밀한 아주 계획적인 어떤 정치적인 접근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 보이죠.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워낙 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이렇게 참전을 할 거였다라면 사실은 좀 더 미리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뒤에 하더라도 방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를 먼저 조율을 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합의를 받아내고 그러나 2025년은 이미 입시 트랙이 시작됐으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말자. 2026년부터는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걸 재논의하자. 아니면 적정 규모로 좀 더 감축된 증원안을 들고 나온 상태에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압박하자.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들을 깔아놓고 이렇게 성과를 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잖아요. 2026년 의대 증원은 재검토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고 여야 의정이 모여서 합의합시다. 해봅시다라는. 근데 이게 양쪽이 다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던졌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도대체 2025년 증원까지 재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라는 것은 이거는 증원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명확한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떤 그 버텨온 상황을 뒤집고 참가할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되고 성과를 어떻게 하면 도출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그 중수청이라는 것이 그냥 구호에 머물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성과도 중요한데요. 어찌됐든 그 한동훈 대표가 된 건 사실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한동훈계 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매일 대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좀 만만디 전략으로 가는 좀 거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최근에 뭐 만찬에서 소외되고 이래도 뭐 이게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 문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나서 혁신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 혹은 알겠습니다. 당을 혁신한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 고민에 들어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2부도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가서 계속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